오늘은 이제 우리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을 공부를 할 텐데 되게 신화적 존재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죠.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역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윤곽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달마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실존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게 어찌 보면 중론이고 선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대까지도 이렇게 측정을 해가면서 그때 달마라고 하는 확실한 인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리달마라고 하는 그 인물은 되게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이래. 인도에서 중국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죠. 예,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마하가섭을 일대조사라고 얘기하거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마하가섭을 일대조사.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28대 조사가 다 보리달마고, 그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선종 일대 조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보리달마 이후로 6조 해능까지, 그러면 이제 6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28이고 1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28하고 6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겹치니까 총하면 33이 돼요. 그래서 33조사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이제 삽삼조사라고 얘기해요. 삽삼조사. 이 삽삼조사 개송을 원불교에서도 많이 공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윗대 교모님들은 뭐 특히 대산종사 시절에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삽삼조사 개성이 그럼 실제로 그러면 그 조사가 뭐 이렇게 마가서부터 쭉 있었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규명된 건 아니고 그 중국에서 선종불교가 만들어지면서 그 맥을 그러니까 쭉 세워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느 한 곳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종의 조사가 이렇게 쭉 맥을 이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개송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인도 28대 조사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계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삽삼조사 개송도 언제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한번 쭉 훑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뭐 재미죠, 재미. 예. 그래서 이제 달마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명한 게 달마도가 유명하죠. 예, 달마도가 유명하고 달마도를 그려가지고 집에다 걸어놓으면 이제 집에 애분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달마도를 지금도 인터넷 같은 데 치면 달마도 돈으로 이렇게 얼마짜리 달마도 어느 스님이 그린 달마도 해가지고 다 팝니다. 예, 이제 하여튼 그런 달마도가 또 유명하고 또 달마대사의 그 외모가 좀 재미있죠. 눈꺼풀이 없어요. 눈꺼풀이 없고 이렇게 눈이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못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달마대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제 왔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해선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나갔고 뭐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몸으로 들어간 게 이제 그 몸이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두로서 이제 유명했던 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달마대사의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여하튼 그 달마대사의 역사로서의 달마를 우리가 의미를 찾을 건 아닌 것 같고 선종 안에서 어, 선종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달마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법문들이 내용이 무엇인가, 선종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지, 뭐,
달마가 뭐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이 공부의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책 찾아보든지 뭐 인터넷 뒤져보든지 하시면 될 일이니까. 저희는 내용만 다룹니다. 내용만 다루고요. 보통 이제 그 달마대사의 가르침으로 달마대사라고, 보리달마의 법문이라고 인정되는 게 이제 이입사행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입사행. 두 가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입. 근데 이제 하나는, 그 다음에 행을 네 가지, 이입인데 하나는, 저기 뭐죠? 이입사행, 이치로 들어가는 것. 하나는 행으로 들어가는 것. 이치로 들어가고 행으로 들어간다 해서 두 가지로 들어간다는 거. 이치로 들어가고 행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예, 도로 들어가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치와 행이다. 근데 행은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 행은 네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보원행, 하나는 수연행, 하나는 무소부행, 하나는 칭법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부할 이 책에는 그 이입사행론이 없어요. 그 이입사행론의 내용은 저도 오래전에 본 것 같아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지금 선불교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설명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책을 저자인 김태환 선생은 이제 그 조사선의 맥하고 비슷한 법문들만 따로 추려서 이 책을 묶었고, 오히려 그 달마의 원래 어록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이입사행론을 오히려 여기선 뺐다. 이렇게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입사행론을 또 따로 볼 일이 있으면 보고요. 제가 여기 이입사행론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왜냐면 책을 제가 이입사행론 있는 책을 사려고 하니까 그 뭐 4만 원 넘고 막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냥 산 거 갖고 공부하자 그냥 제가 다른 거 사서 하려다가 책도 너무 이렇게 그 설명이 번다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명 없는 책이 좋거든요. 설명 많이 없는 책 그냥 이렇게 해석만 있는 책이 제일 저는 좋아요. 그래서 설명 많이 있는 책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 책에는 달마의 그 어록이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입사행론은 안 실려 있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입사행론은 나중에 따로 시간 되면 보면 되고,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네, 네. 이치로 들어간다는 게 뭐 있어요? 이치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무언가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또는 이 체험에 대해서 안다는 게 그 이치로 들어가는 거고, 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였어요? 보온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 원망을 지을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 새로운 그 원망 속에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 그걸 보온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고락의 사이는 다 인연관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인연관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인연관계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수연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무소부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행을 닦는 게 무소부행이에요. 예, 구하는 바가 없는 행을 닦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칭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그대로를 이렇게 받들고, 예, 그 자리를 좋아하고 그 자리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것. 예, 그 법의 의치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내용들은 없어요. 예, 특별하게 우리가 뭐 그걸 봐야만 막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달마에 대한 그 주변적인 이야기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질 테니까요. 네, 나머지는 알아서들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얘기하자면, 이제 달마도 사실은 육조 해능대사가 먼저,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 육조 해능 이후에 생긴 계보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이제 육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석가하고 맥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앞에 이제 육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앞에다 이제 5조, 4조, 3조, 2조, 1조,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맥을 이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찌 보면 선종은 육조가 만든 거지. 육조가. 그리고 사실은 육조가 만든 건 아니고, 예, 그 육조의 제자였던 아, 이름이 모르겠네요. 아무튼 있어요. 예, 남학회왕인가? 아닌데? 모르겠다. 하여튼 있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이 이름들을 막 많이 쓰고 사는 게 아니라서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자가 하여튼 그 육조를 이렇게 막 드러내는 운동을 벌이고 이제 결국 그 분은 이제 사실은 육조 단경 안에서 살짝 부족한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받긴 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을 통해서 육조가 드러났고 그 이후에 달마다 이제 이렇게 맞아요. 하택신해입니다. 하택신해. 예, 하택신해. 예. 하여튼 그 이후에 달마가 드러나게 됐다. 이제 요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무심론, 혈맹론, 오성론, 절관론, 그 다음에 안심법문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무심론, 혈맹론, 오성론, 절관론,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건데요. 오늘은 무심론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의 15쪽, 이 책 15쪽입니다. 무심론은 말 그대로 무심이에요, 무심. 무심에 관한 이제 그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무심론은 다 이제 배울 건데, 공부해 볼 건데, 무심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그 얘기부터 나눠보죠. 무심이 뭐예요? 무심은 지금 청정한 이게 무심이에요? 무심? 자, 그러면 이것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체험 안에서 보면 아주 생각보다 명료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이건 진짜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해, 이렇게. 이걸 무심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어떠한 무심, 그런 무심이니까 마음이 아예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심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없는 거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관념 속에 무심이 없는 거지. 실제로 체험 안에 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대화하고 있는 그 당처가 무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론상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정한 이론상 자리를 무심이라고 한다. 이제 이걸 이해하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걸 읽어가시는 도중에 놓지 말아야 될 것, 무심의 자리를 항상 반조하실 것. 글과 나의 경제를 반조할 것. 그렇게 되면은 글과 나의 체험이 둘이 아니게 되어서 이걸 끝나고 나면 딱 하나만 남아요. 글은 다 놓쳐버리고 무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을 남기면 공부가 성공이고 글은 남았는데 무심을 몰라버리면 그건 공부 실패예요. 의미 없는 거 한 거예요. 불법은 무소득이에요. 얻은 바가 있으면 불법 아니라고 말해요. 선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얻을 게 없는 것을 얻어요. 그럼 공부는 왜 하는 거냐? 그 얻을 거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아가고 얻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헤매고 있거든. 그런데 공부를 함으로써 그걸 계속 내려놓고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마음자리 하나만 얻어가시면 돼요. 무심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행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지 이것을 학문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그런 성가책을 보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 무릇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보세요.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게 이 지극한 이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어디 뭐 글로 써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청정한 이게 지극한 이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말이 없어. 우리 원불교에서는 언어도단의 입장처라고 말하죠. 말 없는 자리예요. 그렇지만은 굳이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은 말 말고는 다른 방편이 없어요. 이게 가장 예. 자,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또 대도란 말이 나왔어요. 대도라는 것과 무국한 이치, 지극한 이치는 같은 말이고 무심도 같은 말이에요.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무심이니까 지금 청정한 이 자리 이거 모습이 없죠? 확인해 보세요.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모습은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가짜로 두 사람을 만들어 무심을 함께 말하도록 하겠다. 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음,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네, 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켜.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단락에서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으나 사실은 여기에서 무심이 끝나야 돼요.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으나 끝난 거야.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그러면 끝나야 돼. 그렇게 끝나면 대도가 이것이고 지극한 이치가 이거구나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무심이고 끝나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어찌 보면은 예, 설명인 겁니다. 설명, 엉성한 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화상에게 묻는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답한다. 마음은 없다. 평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 화상은 자기 마음자리가 보고 마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없다를 아시면 돼요. 지금 뭘 두고 마음 없다고 얘기했는지.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3. 묻는다. 마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누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으며 누가 마음이 없음을 합니까? 마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으며 누가 마음이 없음을 합니까? 답한다. 도리어 마음 없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며 도리어 마음 없음이 마음 없음을 할 수 있다. 깔끔하십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마음이 없다는 것도 이게 알아. 깔끔하세요? 이걸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환히 아는 그것을 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환히 아는 그것.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도리어 마음이 없음이 마음 없음을 안다. 무심이 무심을 알아요. 그게 무심인 거야.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게 무심이라고.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무심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질문한 사람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없는 것이 본다니까. 무엇가 있는 것이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체험으로 이해하면 없는 것이 안다고. 그걸. 없는데 안다고. 이제 그걸 알아야 무심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내가 체험상으로 구현이 되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묻는다. 이미 마음이 없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까? 봐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체험으로 봤으면 더 물을 게 없는데 이해가 안 돼. 왜? 이해로 구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로 구하니까 이해가 안 돼. 체험으로 구하면 바로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면 보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답한다. 나에게 마음은 없으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깔끔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깔끔한 말이야. 되게 쉽고 단순한 말이야. 여러분 마음 없는데 듣고 있잖아요. 맞죠? 마음 없는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봐봐. 마음 없는데 보고 있다니까? 이거 보고 있는 그게 마음 없는 거라고. 아, 마음이 보고 있어. 마음이 보고 있다는 생각 없이 봐봐. 그럼 마음이 없이 보는 거라고. 이게 무심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보는 게 무심이고 듣는 게 무심이고. 그게 이론상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묻는다. 이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마음이 있는 곳인데 어찌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면 그게 마음이 아닙니까, 그게? 근데 왜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답한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곧 마음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어디에 다시 마음 없음이 있겠느냐. 보세요. 앞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있으면, 그럼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게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어. 그 말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잖아. 우리 보통 그렇게 쓰는 말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그게 마음 없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도 이해돼요?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마음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그게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걸 묻는 사람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거? 그게 마음 없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자꾸 마음 없다고 부정할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마음인데 왜 그걸 자꾸 없다고 부정할까요? 이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을 실제 체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이름 붙여서 그걸 마음이라고 해도 이거 아는 사람은 무심이라고 해도 유심이라고 해도 다 맞는 거야. 다만 체험적 경험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유심이라고 하면 틀렸고 무심이라고 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이거 마음이지, 그게 마음이에요. 얘기하면 아니, 그거 무심이야. 그거 마음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도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그 말 이해됐어요? 맞죠? 마음도 아니에요. 메모해 두세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마음 없으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없다고 하니까 뭐 없는 게 아니고 마음 없음으로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게 마음 없음이니까. 마음 없음은 항상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 없음은 불생불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제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하나하나 풀어서 말하여 네가 참된 이치를 깨닫도록 하겠다. 이를테면 보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보고 있어도 여전히 본다는 일이 없으니 본다는 것에도 마음은 없고 듣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듣고 있어도 여전히 듣는 일은 없으니 듣는 일에도 마음은 없고 느끼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느끼고 있어도 여전히 느끼는 일은 없으니 느끼는 일에도 마음은 없고 아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알고 있어도 여전히 아는 일은 없으니
아는 일에도 마음은 없고 하루 내내 행동하여도 행동함에 행동이 없으니 행동함에도 마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매 모두 마음이 없다고 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가 하루를 지금 지내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모든 걸 했나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들었어요? 뭐 없는 것이 들었잖아요. 그게 무심이라고요. 그 뭐 없는 것이 느꼈다고. 우리가 살면서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경험하고 살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그 모든 걸 하고 있었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심은 그야말로 무심이라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무심의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무심의 모습으로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무심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무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이면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자리이기도 해. 보통 눈은 자기를 못 보고, 눈은 눈을 못 보고, 귀는 귀를 모르고, 입은 입을 모른다고 하거든. 그런데 얘는 자기를 알아요. 신- 그러면 아는 자기가 따로 있느냐? 아니야. 그냥 그것이 그것을 알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무심이 무심을 아는 것이지 따로 무심이 따로 저기 뭐야 아는 무심이 있고 대상으로서의 무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냥 청정한 이 자리 이게 무심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육군 동작하면서 떠나지 않았던 그게 무심이에요.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유심이라고 말해도 돼. 그런데 선가에서는 마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 아주 그냥 습성적으로 싫어해. 어떻게 진짜 없다고 말해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것이 마음인 줄 알면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지 거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 근데 이제 선가가 나온 그 배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마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설명하면서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마음을 설명하면서 마음을 만들고 마음에 집착을 해.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 줄 알아버렸다고. 선가에 오면서 그런 거 없어 라고 그 마음을 부정했다고. 그렇게 부정해가지고 존재하는 그것이 부정의 고비를 넘어서서, 부정의 경지를 넘어서서도, 부정의 이해를 넘어서서도 거기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걸 보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있는 마음, 이걸 부정하고 없는 마음을 말했지만 사실 없는 마음을 알고 나면 그게 마음이라고. 마음의 본질이라고요. 그 마음의 본질은 무심이라고. 그걸 말하고 싶어서 선가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끌리지 마세요. 여러분 체험을 믿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6. 묻는다. 어떻게 해야 마음 없음을 알 수 있습니까? 답한다.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봐라. 마음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봐라. 어디를 찾아봐요? 회광반조 해보라는 거예요. 보는 자리를 바라고, 듣는 자리를 보고, 거기에 자세히 봐라, 뭐가 있는지. 자세히 봐라, 뭐가 있는지. 대충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보면 진짜 뭐가 없어요. 지금 봐봐. 자세히 봐봐. 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자세히 보면 뭐 없어.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느냐?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뭐 모습이 있어요? 네모야? 동그라미야? 빨간색이야? 맛이 있어? 형상이 있어? 뭐가 있어? 없다고. 없는 그걸 무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항상 이건데 뭘 다시 얻어? 잃어버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얻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잃어버릴 수도 없는데 다시 얻을 게 없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마음이냐, 마음이 아니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와 같이 세 곳에서 마음을 찾아보아도 마침내 마음은 얻을 수 없다. 나가 모든 곳에서 찾아보아도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 마음은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마음이 안에 있는가? 마음이 중간에 있는가? 마음이 밖에 있는가? 자, 보세요. 마음이, 마음이, 앞에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는지 하여튼 보세요. 뭐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보셔도 되고. 자, 이거 보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이것의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여기 안에서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걸 드러낼 뿐이야. 이게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어디야? 이게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예. 이게 어디에 있냐고. 생각이 안쪽이야, 생각이 바깥쪽이야. 생각이 위쪽이야, 생각이 아래쪽이야. 어디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면, 아, 얘가 생각이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바깥쪽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지금 청정한가? 그걸 살펴보세요. 단지 그것뿐이야. 그걸 보고 마음 없음, 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